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네, 이에 따라 조 전 수석은 1심 선고로 석방된 이후 180일 만에 구치소에 재수감됐는데요. 함께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어났습니다. 블랙리스트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근거,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1심에 비해서 판결이 다소 무거워졌습니다. 일단 항소심 재판부 판결이 갖고 있는 의미를 좀 짚어주시죠. 일단은 그 좌파 지연 배제, 소위 말하는 블랙리스트 지연 배제에 대해서 이것은 헌법상 그 차별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시를 했고, 특히 순차적인 공모 관계, 박 전 대통령부터 김기춘 실장, 조윤선 장관까지 연결고리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공모해서 이런 블랙리스트 지연 배제를 범행을 공동으로 했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인정했다는 부분에 의의가 있고요. 특히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여러 가지 범죄들을 또 유죄로 판결 선고를 하면서 좀 적지 않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일단 무죄에서 유죄로 바뀌니까 당연히 그에 대한 형량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는 3년에서 4년으로 늘었고요. 조윤선 장관은 집행유예인데 실형 2년으로 법정 구속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2심 선고가 1심 선고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2심 재판부가 1심을 뒤집고 조 전 수석에게 유죄 판단을 내리게 한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결정적으로는 박준우 전 수석의 증언이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라고 보이는데요. 1심에서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증인으로 나와서는 민간단체 보조금 관련된 TF에 관해서 내가 조 전 수석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거나 전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을 했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에는 다시 증언을 섰는데 그 당시에 내가 후임이었던 조 전 수석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관련된 내용을 설명했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면서 조 전 수석이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것은 이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거나 여기에 관여한 바가 적었다는 부분이 무죄의 근거가 될 수 있었었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증인들, 신동철이라든가 정관주 비서관들도 같은 취지의 증언을 했었거든요. 2심에서는 증언에서 알 수 있었고 인지했고 관여되어 있다는 증언이 지금 새로 등장을 한 것이고, 또 하나의 결정적 증거는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캐비넷 물건이라고 해서 정무수석실하고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 중에는 김기춘 실장과 조윤선 장관이 이 일에 관여됐다는 여러 가지 다수의 문건이 발견되면서 추가 증거로서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들이 지금 제출되어 있었다. 그 부분이 무죄를 유죄로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입니다. 결정적인 사안들이 많군요. 또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 1심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가 이번에는 이제 유죄로 전부 인정을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국정감사 위증 혐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선서 없이 한 진술은 위증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재판부의 판단이 바뀐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무죄를 주장하면서 그 당시에 조 수석의 진술은 조 수석의 인식에 부합하는 내용이었다, 이런 내용을 했는데 결국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관여되고 인식하고 있었고 이것을 실행하고 지시하는데 관여했다라고 한다면 나 여기 잘 몰랐다 또는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렇게 보고받았다라고 했던 그 진술은 본인이 기억에도 반하는 진술이 되니까 위증이 되는 것이고요. 최초의 선서를 했다고 하더라도 진실을 밝혀야 될 선서 의무는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것이 항소심의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 얘기를 저희가 또 해보면 징역 4년을 선고받아서 1심보다 형량이 더 늘어났고요. 이 부분도 좀 깊게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무죄로 봤던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유죄가 됐고요. 이 기준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가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 유죄가 나온 거거든요. 1심에서 재판부는 뭐라고 했냐면 1급 공무원 같은 경우는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다. 신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사직하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정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다. 국가원수가 사직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위법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2심에서는 달리 봤습니다. 1급 공무원이라고 신분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직을 요구할 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타당한 사유가 있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블랙리스트를 제대로 실현하지 않거나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반대 의견을 표출했던 사람과 가깝다는 이유로 이렇게 사직을 강요하는 것은 위법한 행동이다라고
완전히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추가로 이번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를 인정을 했는데 앞으로 이 재판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박 전 대통령 이 직권남용 혐의에는 굉장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네. 다른 재판부이긴 하지만 다른 재판부에서 이런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총체적인 어떤 실행 지시나 이런 것들이 박 전 대통령이 관여되어 있다라고 이미 판단을 했고 그 판단의 증거들이 발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아직 그 판결은 나지 않고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예. 동일한 논리로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영향을 줄 것이다. 일단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른 사건도 저희가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기억하실 테지만 그 미스터 피자 창업주죠. 정우현 전 회장이 일단 징역을 면했고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사건 개요부터 재판부의 판결까지 좀 정리해 주시죠. 갑질 논란으로 사실 미스터 회장, MP그룹의 회장이 지금 6개월째 구속되어 있다가 집행유예로 풀리게 됐는데요. 가장 먼저 문제가 됐던 것은 횡령 부분이 있었습니다. 친인척 명의로 각종 가족들이 일을 하지 않는데 허위로 급여를 줘서 회사에 손실을 입히는 횡령이 29억 정도 있었다라고 보이고 본인이 운영하는 매장과 관련해서도 배임 행위가 있었다 해서 횡령 배임액만 40억 원이 넘었고요. 또 한 가지 많이 공분을 일으켰던 것이 치즈 통행세라고 해서 친동생이 운영하는 치즈 관련된 유통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부풀려서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 이런 치즈 통행세 문제도 있었고 또 이제 가맹점주가 뭐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보복 출점 사건. 본사의 여러 가지 그 지시나 이런 것들에 반해서 따로 그 피자집을 연 가맹점주에게 여러 가지 방송으로 보복을 해서 사실상 제대로 영업을 못하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오늘 법원에서는 급여를 횡령한 횡령 부분하고 그 직접 운영한 매장에 대한 배임 행위는 인정이 됐는데 치즈 통행세라든가 보복 출점에 대해서는 일단 근거가 부족하다, 증거가 부족하다, 그리고 뭐 치즈 통행세는 적정한 가격이 산정된 것 같다라는 취지로 무죄로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나왔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지금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재판부가 이 토종 피자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 조금 선처를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횡포였다,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좀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거든요. 사실은 횡령과 배임 금액이 40억 원인데 집행유예로 선처를 해주신 거는 많이 선처를 해줬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근데 그렇게 선처를 한 내용의 근거로 이제 제시한 것을 보니까 오히려 다수의 가맹점주들이 MP그룹 회장을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을 했다. 아무래도 이 그룹이 이렇게 구속이 되다 보니 여러 가지 가맹점주들이 훨씬 더 손해보고 피해를 보는 부분들이 장기화되다 보니 선처를 해달라는 부분이 있고 횡령 배임 피해액도 대부분 회수가 됐다. 그런 점들을 기준으로 이제 집행유예 판결 선고를 내린 것 같고요. 특히 고령인데 아마 6개월 정도 구금 생활하면서 충분히 반성하지 않았겠느냐. 앞으로는 재발하지 말 것을 그런 의지를 담아서 요번 한 번은 집행유예를 선처를 해주신다라는 의지를 담은 판결로 보이는데 많은 네티즌들은 그래도 억울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느냐. 조금 더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이 혹시나 항소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검찰이 항소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죄가 나온 제명이 2개나 있고요. 원래 구형이 징역 9년이 나왔는데 집행유예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검찰은 무죄가 난 부분을 다투면서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다시 구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우현 전 회장 측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일부 유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이 좀 될 겁니다. 집행유예로 선처가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불복해서 항소할지가 좀 고민이 될 수 있을 텐데요. 판결문을 자세히 살펴보고 불복할 부분이 있다면 항소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측의 입장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친구를 시켜서 6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30대 회사원과 그 친구가 경찰에 구속이 됐습니다. 피해자 어머니가 지금 숨진 지 20일 가까이 방치가 됐다는데 어떤 사건입니까? 끔찍하죠. 사실 존속 살해 사건인데 그것도
자신의 친구한테 친모를 살해하라고 교사한 사건이고요. 네. 또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좀 끔찍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래 좀 사이는 좋지 않았다고 하는데 예. 이 친모가 정신병원에 가 있는 사이에 그 친모 명의의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돌리고 네. 그 부동산에 또 대출을 받아서 1억 원을 또 사용하고 그리고 그 범행 동기를 자세히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알려진 사실은 예. 어머니가 그 거주하던 집이 있었고 그 옆에 2개의 집이 있었는데 그것을 집을 부수고 원룸을 지어서 그 월세를 받는 것이 이 지금 피의자의 어떤 그 목적이었다고 하는데 예. 결국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친모를 살해하고 친구에게 둔기로 그 살해할 것을 교사한 사건이고요. 예. 뭐 어떻게 죽일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도 좀 민망한데요. 어떻게 살해할지까지 사전에 계획하고 모의했고 그리고 그 친구에게는 보상까지 약속하기로 했다가 예. 결국 그 실제 살해를 했던 친구는 자백한 상황이고요. 예. 이 친모를 죽인 살해범 피의자는 현재는 공모한 적 없다, 나는 교사한 적 없다라고 지금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이제 상황을 듣고 나니까 이런 어떤 인륜을 저버린 일종의 뭐 폐륜 범죄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법을 다루시니까 많은 부분들을 접하실 텐데 어떻습니까? 이런 폐륜 범죄나 이런 인륜을 저버린 범죄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미국하고 영국에 비해서 존속 살해 사건의 비율이 3배에서 5배가 우리나라가 높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어떤 정서적이나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예. 일단 개인 이기주의 그리고 이 효부 사상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인식이 조금 저하된 부분, 교육이나 가정교육 이런 것들이 좀 충실하게 이루어질 필요도 있고 네. 특히 존속 살해 처벌이 약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일반 살인에 비해서 존속 살해는 조금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예. 부분들도 있어서 사회적인 분위기도 조금 더 개선돼야 되지만 이렇게 폐륜적인 범죄를 조금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사회적 이슈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